오늘 사건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범인에게 사형을 주는데 인색하지 않은 중국에서 담당 판사조차 단순한 살인 사건으로 보기 힘들다며 판결을 어려워했던 케이스입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만큼 전말을 들으시면 과연 누가 진짜 나쁜 놈인지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오랜만에 아주 특이한 중국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안녕하세요. 전 세계 범죄 사건을 다루는 디바 제시카입니다. 2013년 10월 23일 중국 산동성 리니시에서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이 돌연 갓길에 차를 멈춰 세웁니다. 인근에 잡초와 풀이 굉장히 인위적으로 덮여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누가 봐도 뭔가를 가리려는 듯한 의도가 엿보여요. 차에서 내린 경찰이 가까이 가자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게 일반 뷔페 냄새와 좀 차원이 다른 수준이랄까요? 나뭇가지와 풀을 치워냈더니 그 밑에 배수구가 있는데 배수구 안에서 불에 탄 시신이 드러납니다. 머리카락과 피부를 포함해서 전신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죠. 육안으로는 도저히 성별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현장에는 몇 가지 유류품이 함께 있었는데요. 특히나 불에 타담한 신분증이 결정적입니다. 얼굴이 있는 부분은 타버렸고 그나마 위엔룽이라는 이름 일부와 집 주소가 남아 있었죠. 이 정보를 토대로 경찰은 주소를 줘야 합니다. 그랬더니 거주자가 29살의 남성 주 위엔룽이에요. 그 신분증 뒤쪽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즉각 그의 집으로 향했는데 주 위엔룽의 아내와 마주합니다. 일단 그녀에게 우리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을 발견했다. 유류품을 좀 봐달라 하면서 손목시계와 차키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녀는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네, 제 남편 거 맞아요. 그이가 죽었나요? 그렇게 사망자의 신원이 먼저 밝혀졌죠. 주 위엔룽, 중국어 이름이 좀 어려워서 쉽게 주씨라고 부르려 합니다. 그는 수도, 전기, 난방 관련해서 시공 일을 했어요. 아내에 따르면 시신 발견 8일 전인 지난 10월 15일 아침에 남편이 타 지역에 공사일이 있다면서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고 말았죠. 마지막 행적을 파악한 경찰이 주 씨의 동선을 추정해보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의 집에서 시신이 발견된 산동성 리니시는 1000km 이상 떨어진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게 차로 가면 정말 한 번도 안 쉬고 11시간씩 걸려요. 도저히 하루 만에 움직일 거리는 아닌 거죠. 그렇다면 주 씨가 고속열차를 이용한 건 아닐까요? 리니시까지 직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기차역을 알아보니까 유력한 장소가 떠올랐죠. 바로 텅저우 동역이란 곳입니다. 영내 CCTV를 수사했고 드디어 여기서 주 씨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는 열차를 타고 4-5시간 달린 후에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잠시 후에 역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이때 주 씨를 마중 나온 듯 보이는 한 차에 올라탄 것까지 확인됩니다. 택시는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그 운전자의 얼굴이 CCTV에 선명히 찍혀 있었죠. 여성이었습니다. 차량 번호를 통해 조회한 결과 그녀는 28살 장위엔위엔이었죠. 자, 현장에 간다고 했는데 지금 여자도 만나고 있고 이거 분위기가 전혀 아닌 것 같죠? 아내한테 거짓말을 하고 떠났다는 건데 심지어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와서 만난 여성.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그 여성 장위엔위엔은 이름이 길어서 짧게 장위엔이라고 부를 텐데요. 산둥성 한적한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살 연상의 남편 다인과 또 그 사이에서 5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이 부부는 조용하고 성실한 편이었는데 주변에서도 평이 좋았죠. 원래는 이들이 좀 빠듯한 살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절호의 기회를 만나 경제적인 안정을 이뤄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부부가 합심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한 거예요. 작은 건설 현장 감독 일을 따낸 거죠.
그래서 남편은 현장 책임자로 아내 장미애는 격리와 잡무를 맡게 됩니다. 사실 부부가 같이 일하면 자주 싸울 만도 하잖아요. 근데 둘이 죽이 척척 맞았고요. 현장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됐죠. 그만큼 떨어지는 수입도 짭짤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장에 한 남자가 찾아와요.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내가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다 라면서 일자리를 간곡히 구걸합니다. 부부도 애도 있고 이 남자 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선뜻 그럼 우리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죠. 그 남성이 바로 앞서 등장한 주 씨입니다. 머지않아 이 부부와 주 씨는 아주 돈독한 사이가 됩니다. 생활해 보니까 성격도 잘 맞고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술자리도 함께 하곤 했죠. 특히나 주 씨는 타지에서 와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부부가 이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각별히 챙기는데 밥 안 먹었지? 같이 먹자. 빨래 거기 두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생활 전반에 관련해서 그가 편하게 있도록 챙긴 거예요. 심지어 자주 왕래하다 보니까 남편의 어머니가 반찬거리까지 챙겨줬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2013년 초 공사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주 씨는 아내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다인과 장미엔 부부도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같은 해 8월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부부 중에 남편 다인이 집에서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가족들은 당황했죠.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자식도 있고 또 일도 잘 끝나서 돈도 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다인의 사망은 여러모로 수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심장한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이 일은 아내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를 해친 누군가가 있다.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걸 남기고 남편이 사망한 거죠. 근데 경찰은 외부 침입이나 타인의 흔적이 전혀 없다 라면서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결국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낼 순 없었고요. 자, 지금까지를 정리해보면 가족처럼 지내던 세 사람 중 남편 다행히 자살을 했고 2달 후에 지금 그 주 씨마저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이 교집합 속에는 아내 장미엔이 있겠죠. 근데 당장 그녀를 용의자로 두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 남편 다잉의 죽음부터 다시 파헤쳐보기로 해요. 일단 가까운 가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죠. 근데 별다른 특이점이 나오질 않아요. 다들 한결같이 별 문제 없이 그 부부는 잘 지냈다라고만 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사실 가족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행히 죽기 한 달 전에 이미 아내와 이혼한 상태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조심스럽게 이 이혼은 어떻게 된 거냐 경위를 물었죠? 근데 시어머니는 깜짝 놀랍니다. 자긴 전혀 몰랐대. 그리고 이때부터 조금 거슬렸던 기억을 되짚어내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아들이 죽기 전 몇 달 전에 부부가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무슨 이상한 사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땐 당연히 오해라고 생각했죠. 이걸 들은 경찰이 즉각 다인의 휴대전화 메신저 기록을 분석합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쏟아져 나와요. 아내 장위행의 나체 모습뿐만 아니라 성관계 장면을 찍은 듯한 수십 장의 사진이 발견된 거예요. 심지어 메시지에는 아내의 사소한 습관이나 집안 사정도 다 아는 듯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걸 누가 보냈냐? 발신인이 제한된 의문의 계정이었습니다. 보니까 다행히 수개월간 이런 사진과 메시지를 받았던 거예요. 끝내 발신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경찰이 즉시 IP를 추적합니다. 그 결과 발신자는 다름 아닌 주 씨였죠. 자, 그렇다면
주 씨와 장의엔 이 둘이 불륜이었구나. 이걸 토대로 이제 치정에 의해 남편을 계획살인한 게 아닌가라고 방향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건 정황일 뿐이에요. 직접적인 살인과 연결지을 단서는 도저히 나오질 않아요. 결국 경찰은 장의엔의 통신기록, 금융거래, 지인들, 또 차량 이동 경로까지 수사를 점점 확대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인물이 수면 위로 떠올라요. 다름 아닌 남편 다잉의 절친인 트럭 운전을 하고 있던 남성 슈거웨이였죠. 자, 이번에도 이름이 좀 어려워서 제가 앞으로 웨이라고 부를게요. 보니까 이 사람이 친구 다잉이 죽은 후부터 그의 아내 장의엔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나 10월 15일은 앞서 주 씨가 이제 집을 떠나서 이 먼 길을 온 그날이에요. 그리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날 장의엔과 웨이가 수차례 통화를 나눴더라고요. 수상한 정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월 15일 그날 돌연 웨이라는 사람이 다른 도시 칭따오로 출장을 떠나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일단 그 경로 속의 고속도로 CCTV 영상을 추적했죠. 왜냐면 장의엔이 유력한 용의자라면 그녀와 은밀히 연락을 나눈 웨이도 공범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경찰은 예상외의 수확을 거둡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장의엔과 웨이가 함께 주 씨의 시신 발견 현장을 다녀간 모습까지 확보한 거예요. 유기 장소를 미리 답사한 거죠. 근데 좀 헷갈려요. 지금 장의엔과 주 씨가 불륜 관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건 주 씨야? 또다시 여기서 남편의 친구 웨이가 왜 등장하냐고. 이 관계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그 시신을 발견한 지 3일 만인 10월 26일 장의엔과 웨이를 살인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강하게 저항할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침착해요. 자기들의 죄를 안다는 듯 당황하지 않았고 순순히 검거가 되더라고요. 곧이어 취조가 시작되는데 장의엔의 진술은 의외였습니다. 제가 살인은 했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남한테 상처 준 적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 인간이 내 남편을 죽인 거라고요. 자, 지금부터 그녀가 털어놓는 전말은 경찰의 예상 그리고 여러분의 예상과 전혀 다를 겁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과거 건설 현장에서 부부와 주 씨가 친해지면서부터 시작되었죠. 주 씨가 남의 아내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틈날 때마다 장의엔을 몰래 훔쳐보는데 사실 단아한 외모에 성실한 성격 또 남편한테 자상한 모습까지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딱 자기 취향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세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한껏 취한 주 씨가 이 음흉한 마음을 그 자리에서 거리낌 없이 내뱉었죠. 우리 장의엔 씨는 참 이뻐. 응? 내 스타일이야. 내가 저런 여자를 아내로 뒀어야 했는데. 좀 선 넘은 발언인데 처음에 이걸 듣고는 부부가 그냥 그만큼 이제 훌륭한 아내란 뜻이구나 이렇게 칭찬으로 받아들였어요. 웃어 넘겼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 이제 공사도 끝났고 주 씨가 고향으로 돌아갔고 좀 농담이 진한 사람이긴 했지만 어차피 볼 일 없으니까 하고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2013년 초부터 이 남편의 메신저로 아내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모습이 전송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익명의 계정이 계속해서 협박 메시지와 그 수십 장의 사진을 보내옵니다. 처음 남편도 그럴 리 없다. 내 아내일 리 없다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이틀에 걸러 계속 와요. 그 한 달 동안이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확신이 점차 흔들립니다. 결국 아내한테 가서 내가 이런 걸 받고 있다. 상황을 좀 설명해달라 라고 다그쳤는데 아내 장의엔은 어머머머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라고 부인을 하고요. 얼마 후에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협박 메시지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네 부부 어울리지 않아. 장의엔은 내 여자야. 너네 당장 이혼해. 그럴 수밖에 없을걸?
이게 계속 오니까 결국 다행히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려요. 불면증에 알코올 중독까지 생겨서 일상이 완전히 붕괴됐죠.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 아내한테 이 모든 걸 다 털어놓게 되는데, 아내는 아니 난 정말 그런 적이 없다, 말도 안 된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난 알 수가 없다,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족들도 이제 건너 알게 되었는데, 아유 네가 직접 본 거 아닌데 그렇게 의심하지 마라 라고 조언을 했죠. 다들 며느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행한테는 아내를 다시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결국 부부는 이혼을 결심합니다.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절차를 끝내게 돼요. 그러자 장위엔이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되냐, 나는 너무 억울하다 라면서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합니다. 다행히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져서 목숨은 건지는데, 그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도 자기를 보러 온 남편한테 제발 날 믿어달라라고 호소했죠. 어쩌면 장위엔이 그렇게까지 하니까 남편 다행히 내가 다 착각했구나 하면서 막 죄책감에 오열을 해요. 자기 의심 때문에 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잘해보자 라면서 재결합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3일 뒤 남편은 끝내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죠. 너무 협박에 지쳐 있었고 또 우울증도 있었고 또 아내를 의심했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얼마 안 돼서 이번엔 장위엔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주 씨였어요. 당신 남편 죽었다며? 이제는 여자 혼자 기댈 데가 없을 텐데 나한테 와. 그리고 그제서야 장위엔은 진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이 받아온 그 아내처럼 생긴 누드 사진, 그게 모두 사실은 조악한 합성이었어요. 실제로 아내의 얼굴이 또렷하게 나온 건 없었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걸 판별했다면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은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너무 순진하게 쉽게 믿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모든 걸 주도한 건 다 주 씨예요. 이건 나쁜 놈인 거죠. 장위엔은 열이 받았어요. 이놈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네. 게다가 남편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연락이 와? 참다 못한 장위엔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때 주 씨가 더 나쁜 본성을 드러내요. 너 신고하면 하나뿐인 니네 아들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때 장위엔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계속 받은 의심, 남편의 죽음, 또 성적 수치심, 스토킹, 아들을 향한 살인 협박까지. 이게 어디 가서든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녀는 벼랑 끝에 몰리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장위엔을 붙잡아준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남편의 친구 웨이였죠. 사실 그는 자신의 친구 다잉이 서서히 미쳐가면서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 걸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홀로 남겨진 친구의 아내를 의리로서 물식량면 돕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지원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에 장위엔이 결혼기념일을 맞아 그 웨이와 함께 남편의 묘지를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부부의 삶을 파괴한 주범이 있다. 그게 바로 주 씨다. 라는 걸 털어놓게 돼요. 웨이는 충격의 말을 잃었죠. 그리고 같이 분노했습니다. 황망하게 죽은 친구에 대한 마지막 의리를 지키겠다라는 생각으로 복수를 다짐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엔 장위엔도 동의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이 주 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겁니다. 각종 흉기를 구입했고 유기 장소를 찾아 도심 외곽을 돌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끝낸 후 장위엔은 주 씨에게 연락을 해요. 그리고 만남을 잡았죠. 주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드디어 이 여자가 나한테 넘어왔구나 라는 생각에 흥분했어요. 10월 15일 열차를 타고 그 먼 약속 장소로 도착했습니다. 와 보니 장위엔이 딱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뒷좌석에는 웨이가 몸을 숨긴 상태였습니다. 주 씨가 곧이어 차에 올라탑니다. 근데 이때 장위엔이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 라면서 자연스럽게 물을 건네요.
여기에 수면제를 탄 건데 그때 주 씨가 자기 괜찮다 라면서 한사코 거부하는 거예요.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러자 장위엔이 이 차 안에서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제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러자 뒷좌석에 있던 웨이가 재빨리 몸을 일으켜서 철사로 주 씨의 목을 감았죠. 뒷자리에서 이렇게 감은 거예요. 당황한 주 씨가 저항했지만 결국 그는 버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미리 봐둔 고속도로 인근 배수구로 향했습니다. 웨이가 시신을 틀어서 배수구 아래로 던졌고 장위에는 그 위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를 붙였죠. 헐헐 타는 그 시신을 보면서 장위에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너는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돼. 애초에 이거 다 네가 만든 지옥이야. 시신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버렸어요. 두 사람은 대충 풀과 나무로 덮어두고 또 그 자리에서 서로 나눴던 통화 기록, 메시지 다 삭제합니다. 이때 장의연이 말했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빨리 도망가세요. 이후에 웨이는 칭따오로 이동했고 잠적합니다. 장위에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일상을 유지했죠. 그러다 머지않아 시신이 발견되고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두 사람 모두 각 다른 지역에서 체포되었고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이 드러났던 겁니다. 2014년 5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살인 및 시신 훼손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어요. 하지만 장위엔 변호사 측은 애초에 주 씨에게 받은 정신적, 심리적인 학대가 있지 않냐라는 걸 강조합니다. 또 그녀가 참다 못해서 수면제로 죽음을 기도하고 또 공황장애 증세를 겪었다라는 의학적 소견도 제출했고요. 반면 웨이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오랜 시간 부부와 알고 지낸 우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포섭된 상태라고 주장했죠. 실제로 웨이는요, 재판장에서 자신의 변론이 아니라 더 장위엔을 향한 연민을 드러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감옥에 가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욕하진 말아주세요. 장위엔은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재판부 또한 이 사건의 복잡한 배경과 또 감정적인 맥락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하긴 하지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그러니까 2년간 모범적인 복용을 할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는 건데요. 판결문을 보면 이례적으로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괴롭힘과 성추행, 명예훼손이 어떻게 한 인간을 파괴해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씨의 집착은 한 가정을 무너뜨렸고 그 끝은 결국 누군가의 복수로 자기 죽음으로 돌아오게 됐죠. 저는 보통 가해자를 두둔하는 편은 아닌데요. 어쩌면 제 감정 때문에 모든 서사가 좀 장위엔 중심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조악한 합성사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서쪽으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비아알레마나라는 중소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13만 명 정도 사는 한적한 곳인데요. 관광지라기보단 현지인 주거지역이에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여기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까 싶을 정도인데, 그런 작은 도시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오늘 토미에서는 웬만해선 보기 힘든 그런 악력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먼저 16살 암바르 코르네호, 그녀는 이모와 함께 비알레나마의 시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친엄마 데니스 야노스는 그 집에서 약 한 20분 정도 떨어진 주택 코바돈가 641번지에서 따로 살고 있었죠. 나중에 이 주소가 중요한데 혹시 가능하시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왜 모녀가 같이 살지 않았는가 보면
1년 전인 2019년 엄마가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딸 안바르의 거처가 애매해졌고 결국 엄마가 딸을 이모네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 후 한 달에 한 번씩 안바르는 자신의 양육비를 받기 위해 엄마의 집을 방문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아침 9시, 이날 안바르는 엄마 집에 가기 위해 채비를 하게 돼요. 이모한테는 점심 전까지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이때 이모가 너 조심해라 라는 말과 함께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를 해야 된다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이게 좀 낯설죠? 아니 엄마 집에 간다는데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엄마 데니스에 대해 알아야 해요. 데니스는 어린 시절부터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애정 결핍도 상당히 심했어요. 부모가 이혼한 후 여동생과 함께 보호시설에서 자라게 됐는데 14살쯤 됐을 때 시설을 뛰쳐나왔고요. 그때부터는 여러 남성들에게 기생하며 살아오게 되죠. 그러다 2003년 21살 정식 성인이 된 데니스는 율리세스 코르네호라는 남성과의 사이에서 첫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게 사실 데니스 본인조차 원치 않던 임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두 사람은 매일같이 다퉜죠. 게다가 데니스는 아이를 가진 몸으로도 여러 남자들과 데이트를 즐기는 거예요. 율리세스는 이런 태도에 진절머리가 났고요. 아이만 태어나면 내가 데려가겠다 했죠. 근데 어쩐 일인지 데니스가 한사코 반대를 해요. 내가 키우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양육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양육비를 받겠다는 거였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 데니스가 완전히 이 율리세스한테 마음이 떠났는지 그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요. 이 일로 율리세스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남편이 사라지자 데니스는 더욱더 자유를 만끽하면서 만삭의 몸으로 여러 남성과 잠자리를 가지며 문란한 삶을 이어갔어요. 그 와중에 태어난 아이가 안바르입니다. 출산 당시 데니스는 오랜 친구였던 남성 후안과 동거 중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모두 새로 태어난 아이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저 애아빠한테 뜯어낸 양육비로 잘 먹고 살기 급급했어요. 그리고 결국 딸을 근처에 살던 친동생, 아까 등장한 그 이모에게 떠넘긴 겁니다. 그런데 후안과의 사이에서 또 임신을 합니다. 이어 두 명의 아이를 더 낳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애들도 똑같이 방치되는 거예요. 심지어 2007년에 태어난 막내는요, 생후 4개월 만에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칠레 정부가 이 사건을 뒤늦게 깨닫고 이제 아동학대로 인지를 했고요. 엄마 데니스의 양육권 박탈하고 안바르와 그 2명 중에 1명 남은 남동생을 보호시설에 위탁하게 됩니다. 그러자 데니스가 좀 정신을 차렸는지 후안과의 관계 정리하고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고 얼마 후 양육권을 다시 회복하게 돼요. 이때 안바르의 아빠 율리세스는 내가 딸을 키우겠다 주장했어요. 왜냐면 데니스는 엄마로서 너무 부적절하다. 이런 소장도 몇 번이나 제출했고요. 하지만 매번 법원은 데니스 편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율리세스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홀로 딸까지 키우는 건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한편 딸과 다시 재회를 한 엄마 데니스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끝없이 비난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뇌를 시킵니다. 네 아빠가 우리 가족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야. 널 나한테서 뺏어가려고 하는 거야. 니네 아빠 우리 버렸고 양육비도 한 푼도 안 줘. 너 아빠한테 가면 엄청 고생할걸? 그렇게 안바르는 그 얘기를 듣고 자라니까 아빠에 대해서 좀 미움이 생겨요. 근데 진실은 뭐냐? 율리세스는 매달 꼬박꼬박 양육비 보냈고요. 또 여러 번 딸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데니스가 그냥 중간에서 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이걸 몰랐던 딸은 법정에서 저는 엄마랑 살래요 라고 말을 했고요. 결국 데니스가 모든 양육권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안바르와 남동생이 엄마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지옥 같은 삶이 펼쳐져요.
엄마가 수시로 여러 남자들을 집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집에 있는데도 이 남자 만나서 좋으면 그냥 바로 동거해버리고요. 또 애들 뒷전이고 그 남자의 식사 챙기고 빨래 해주고 또 애들 앞에서 돈 없는 애정 행각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데니스의 남친들이 안바르, 이 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해요. 당시 애가 겨우 7살이었거든요. 근데 안바르가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깨달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엄마, 애 남자친구들이 나한테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근데 이때 데니스가 아이를 비난합니다. 여자애가 조신하지 못하게 구니까 남자들이 그러는 거지. 윽박 지르는 거예요. 어쩌면 딸이 아닌 한 여자로 바라보면서 질투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데니스는 좀 애정 결핍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 남친이 뭔가 딸한테 더 관심을 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말도 안 돼. 이런 집에서 자라는 안바르, 지켜주는 어른은 없었습니다. 근데 데니스는 또 이런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아예 친동생과의 관계까지 끊어버려요. 그렇게 안바르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무려 10년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러던 2019년 또 데니스가 새로운 사랑에 빠집니다. 상대 남성은 54살의 휴고 부스타만테였어요. 근데 그 당시 데니스가 37살이에요. 그 나이 차이가 거의 17살 정도 나잖아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연애를 하더니 금세 이제 같이 살자 막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휴고가 집에 들어왔죠. 근데 그때 당시 안바르가 16살인데 휴고를 보자마자 이 남자가 이번 엄마의 남친이 이전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어떤 쎄한 느낌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첫날부터 너무도 불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16살밖에 안 된 애가 자기가 직접 구글 검색에다가 휴고 부스타만테 이름을 넣어보게 됩니다. 아니, 그랬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죠. 휴고가 2건의 살인을 저지른 전과자였던 거예요. 그 신문 내용을 더 읽어보니까 14년 전인 2005년에 휴고가 전 여자친구인 49살 베로니카와 그녀의 9살 된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살해 동기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고 칼로 목을 그어 살해했대요. 그런데 뒤이어 시신을 유기한 방식이 더 끔찍합니다. 2사람의 시신을 드럼통에 구겨 넣는데 그게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시신을 아예 밟아서 뼈를 부러뜨려요. 그리고 냄새를 없애려고 드럼통 안에다가 석고를 채워 넣었고요. 또 이 드럼통 자체를 아예 집 마당에 매장해 두거든요. 근데 머지않아 이제 냄새가 퍼졌고 결국 범행은 들통나게 됐습니다. 이 범행으로 휴고는 징역 27년을 선고받게 되는데 칠레가요. 법률상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고가 이걸 노리고 11년간 착실하게 복역을 한 후 결국 2016년 모범수로 선정되면서 사회로 나오게 된 거죠. 와, 자기 여자친구를 죽인 범인입니다, 휴고는. 근데 그런 휴고가 우리 엄마랑 만나고 있어? 너무 놀란 안바르가 서둘러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걸 말해줘요. 그런데 더 충격을 받은 건 정작 안바르였습니다. 엄마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딸한테 너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입 놀리지 마라. 비난하는 겁니다. 와, 근데 안바르는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휴고를 내쫓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한테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살고 있던 아파트 관리소에 가서 우리 집에 거주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게 돼요. 이렇게라도 휴고를 내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결국 이걸 알게 되고 크게 분노했죠. 그러면서 너는 더 이상 내 딸 아니다.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면서 딸을 내쫓았고요. 그 남동생만 챙겨가지고 아예 휴고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안바르는 다시 이모의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뭐 이런 엄마가 다 있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엄마를 만나러 가는 것조차 이모는 불안해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2020년 7월 29일로 돌아와서 이모는요, 그 언니와 함께 살고 있는 휴고가 전과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안바르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다면 엄마 데니스가 안바르를 집안에 아예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양육비 줄 때는 문 앞에서 만나서 얘다 하고 그냥 봉투를 툭 던져주는 식이었어요. 이건 이제 딸에 대한 혐오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안바르가 휴고와 마주칠 일이 없잖아요. 다행이었고요. 자, 그런데 평소 안바르는요, 엄마한테 돈을 받고 곧장 이모네로 돌아왔습니다. 매번 그랬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도 틈틈이 문자를 보냈고요. 그런데 7월 29일 그날은 달랐죠. 엄마네 도착했다는 문자는 왔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가 단문도 하고 전화도 걸어보는데 어라?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당장 데니스한테 전화를 해서 네 딸 어디냐? 조카의 행방을 물었죠? 그러자 하는 말이 걔 오늘 안 왔어. 귀찮게 하지 마. 너무도 차갑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딸이 사라졌다는 얘기인데. 근데 분명 안바르는 엄마 집에 도착했다고 문자를 했거든요. 근데 오지 않았다? 이모는 수상함과 불길함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요.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16살 소녀 안바르의 실종 소식이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적극적으로 나섰죠. 다들 막 이제 손전등 들고 주변 수색했고요. 또 전단지 인쇄해서 거리 곳곳에 붙였어요. 또 SNS에 실종 소식 알리면서 제보를 기다렸고요. 그런데요, 반면 엄마라는 이 데니스는 너무도 무심합니다. 마치 이 상황이 재밌다는 듯 그냥 자기는 그냥 오징어 질겅질겅 씹으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술 마시고 떠들고 웃고 이런 모습이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 사람들이 더 들고 일어나요. 뭐 저런 엄마가 있냐 분노를 했고 또 동시에 그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 휴고의 살인 전과가 주목을 받으면서 사람들도 혹시 저 휴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한 거 아니야? 그런 의혹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 이웃들도 이 휴고의 집 앞에 모여가지고 너 안바르 어딨냐 내놔라 농성을 벌입니다. 근데 여기서 휴고는 아주 뻔뻔한 태도를 보였죠. 아니 의심되면 집에 들어와 보시던가 뒤져봐. 시체가 있었으면 냄새가 밖에까지 다 퍼지지 멍청이들아. 이런 식이에요. 자기는 한번 이제 해봐서 안다는 듯. 그런 말투와 표정에 일말의 긴장감도 없더라고요. 여기서 경찰 또한 안바르 실종에 휴고가 연관되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CCTV를 분석한 후에 마지막 행적을 드디어 찾아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날 엄마 데니스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제 딸이 집 앞에 띵동 도착을 했는데 평소 같으면 돈만 주고 보내잖아요. 집 안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도 안바르가 다시 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은 찍혀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 안에서 실종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증거를 토대로 즉각 휴고의 집을 압수수색해요. 안에서 오래된 혈흔이 발견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안바르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안바르의 실종 혹은 살인과 관련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던 8월 3일 돌연 휴고와 데니스는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갑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모습이 경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충분하죠. 그래서 즉각 경찰도 체포영장 발부하고 또 도주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CCTV 추적하고 신용카드, 목격자 진술 다 긁어모아요. 동시에 16살 딸의 실종과 관련된 친엄마와 그의 남친을 찾습니다. 이런 게시물을 SNS에 올려서 빠르게 사건을 전파시켰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칠레의 릴루릴루 지역의 한 캠핑장에서 두 사람이 은신하는 것 같다라는 제보가 접수돼요.
2020년 8월 6일 도주한 지 겨우 3일 만에 휴고와 데니스가 체포되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체포 직후부터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경찰이 이제 고민을 했죠. 어떻게 자백을 받아낼까? 우선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했어요. 그리고 먼저 엄마 데니스를 집중적으로 신문하면서 설득했죠. 네가 수사에 협조를 하면 형량을 감면해 주겠다라는 제안입니다. 그러자 데니스가 그래요? 사실 휴고가 딸을 죽였어요. 저는 그 사람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도운 거예요. 집에 들어오긴 했는데요. 저는 살인이랑 아무 관련 없어요. 근데 이게 과연 맞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이웃들이 딸을 찾을 때 자기는 막 술 먹고 조롱하던 사람인데 자기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근데 여기서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녀의 말이 거짓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생각해놓은 다른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까지 데니스가 말한 그 진술 내용을 고스란히 녹화해요. 그리고 바로 옆방에 있는 휴고에게 가서 이걸 보여줍니다. 휴고가 범인이라고 지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휴고가 어이없네? 막 웃으면서 분노하기 시작했죠. 이게 전략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휴고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혼자서 죄를 다 뒤집어 쓸 상황입니다. 이걸 파악하자 휴고가 입을 뗐어요. 자, 먼저 이 데니스와 휴고 두 사람의 살인 공모는 이미 1년 전 201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딸 암바르가 휴고를 쫓아내려고 관리소에 신고서를 제출했잖아요. 그게 계기였대요. 데니스는 딸이 내 사랑을 방해한다고 여겼고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휴고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딸을 없애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러면서 양육비 수령을 미끼로 삼은 거예요. 딸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우리 집에 와라. 양육비 줄게. 이걸 일부러 유도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칠레라고 계좌이체 없을까요? 그거 가능한데도 직접 오라고 한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가 좀 이제 딸의 어떤 경계가 느슨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끌어들이자 하는 게 목표였어요. 사건 일주일 전입니다. 휴고는 그날이 디데이다라고 정해놓고 그렇다면 시신은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범행에서는 석고로 시신을 덮었지만 냄새가 새어나왔잖아요. 그래서 휴고가 막 검색을 했고 아이스박스에 넣으면 부패를 늦춘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 집 마루 바닥 아래에다가 아이스박스 매장하고 그 위를 다시 파라핀 왁스로 밀봉을 하면 냄새를 3중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또 데니스가 시내에 가서 파라핀 왁스 3개의 아이스박스를 구매합니다. 지금 자기 딸 죽이는 계획에 데니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다 사건 당일 데니스는 같이 살고 있던 아들 있잖아요. 아들은 먼저 학교에 보내요. 그리고 아침 9시 반쯤 딸이 집에 도착을 했죠. 평소와 다르게 너 우리 집에 좀 들어와 볼래? 이때 암바르가 망설였습니다. 그냥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근데 휴고가 지금 외출 중이다 라는 말에 안심이 됐고 처음으로 엄마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이 닫히는 순간 그 문 뒤에 숨어있던 휴고가 등장합니다. 암바르를 보자마자 머리를 가격해서 쓰러뜨렸고요. 입 안에 이제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천을 막 밀어 넣었어요. 그 딸을 완벽하게 제압하기 위해서 둘이 합세해서 폭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도 끔찍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때 휴고가 암바르를 성폭행해요. 그리고 엄마 데니스는 딸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두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래요? 이게 너무 상상만 해도 끔찍해서 제가 내용을 말하지 않아야 되나 제가 생각도 했는데 이런 엄마가 어딨냐고 정말 얼마나 악마 같은 사람인지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암바르는 폭행 속에 결국 질식사로 사망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빠르게 시신을 처리하기 시작했죠. 바닥에 시신을 눕히고 15조각으로 훼손을 했고요. 이어서 준비해둔 3개의 아이스박스에 토막을 나누어 담았습니다.
휴고는 마룻바닥 뜯어냈고요. 2m 깊이의 구덩이를 파더니 거기에 박스를 매장해요. 파라핀 이미 다 넣었고 구덩이로 다시 흙을 메웠죠. 그렇게 완벽하게 밀봉을 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마룻바닥 전체를 다 새 나무로 교체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수색을 하던 과정에서 이 집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완벽한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데니스는 만족스럽다는 듯 휴고에게 말합니다. 자기 너무 사랑해. 나 이제서야 좀 마음이 놓이네. 그녀에게 모성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2021년 12월 재판부는 휴고와 데니스에게 40년간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건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약 1년 반 후인 2023년 8월이었는데 휴고가 자기를 인터뷰하던 기자한테 돌연 충격 고백을 합니다. 아이 기자 양반, 내가 선물 하나 드릴게. 받아 적어요. 이사벨 히노호사, 에드와르드 파에스. 이름 2명을 말한 겁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두 사람은 지난 1996년 실종 신고가 된 모자였어요. 이사벨은 55세, 에드와르드는 27살. 근데 과거 휴고가 이사벨의 남친이었죠. 근데 이제 모자가 사라지고 또 시신도 발견되지 않아서 그냥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지금 왜 이 사람은 휴고한테 나와? 경찰들이 막 허겁지겁 재조사를 하던 중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피해자 이사벨, 그러니까 그 실종자 이사벨의 주소가 코바돈가 641번지더라고요. 이 주소 기억하시죠? 여긴 암바르가 살해당한 곳이자 휴고와 데니스,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던 집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휴고가 가석방되고 나와서 이 이사벨의 집을 구매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감 오죠. 시신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서둘러 집안의 마루 바닥을 다 뜯어내요. 그러자 암바르 시신이 묻혀있던 곳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마침내 이자벨 모자의 시신 2구가 발견됩니다. 와, 또 발견됐어. 지금 이 추가적인 사건은 2025년 현재까지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경찰은 휴고 이 새끼가 아무래도 추가 살인을 더 저지른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과거 행적과 실종자들을 대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2명의 악마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사귀던 여성과 그의 자식들을 유독 살해하던 남자 휴고, 그리고 그런 살인마를 너무 사랑해서 딸을 죽이는 데 동참한 엄마 데니스. 아니 이거 무슨 연쇄살인마한테 자기 딸 바친 거 아니냐고요. 사건 전말이 전해지고 칠레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나 암바르의 아빠 율리세스가 크게 분노했죠. 그러면서 애초에 자기한테 양육권을 주지 않은 법원에 울분을 토했어요. 동시에 휴고가 그렇게 쉽게 가석방된 것도 논란입니다. 아무리 모범수라 할지라도 두 사람, 특히나 9살 아이까지 살해했어요? 그런 범인이 풀려났다? 결과적으로 그를 세상으로 돌려보낸 사법부의 판단이 또 다른 비극을 낳게 한 거죠. 마지막으로 피해자, 이 세상의 온기를 채 느껴보기도 전에 친엄마와 그의 남친에게 목숨을 잃은 암바르가 이제는 고통 없는 곳에서 평안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